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제가 오프닝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7거래일째 제가 차트 보니까 양봉을 계속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7거래일 동안 사실 뉴욕 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낙폭도 크게 나오고 이랬는데도 우리가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한 0.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 또 약간의 고비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수급의 변화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어제 또 모처럼 만에 외국인 기관이 함께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좀 안정을 보이면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도감을 보였던 거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영향도 있었죠. 네. 그런데 2월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3월 이후에 다시 물가 재반등에 대한 리스크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 축으로 좀 도사리고 있다라는 데 인식하시고 이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시장의 체력과 관심 있는 종목들 얼마나 튀어 올릴지 수익률 계산 게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업종, 종목들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역시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큰 원이 가운데 두 개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전선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D-Wave라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회사에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 역시 양자 계속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D-Wave 측에서 전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그동안 또 많이 눌려 있었고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튀어 올랐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또 정부에서 양자전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양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협업을 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튀어오르고 있고 전선 관련 종목들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지금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소송과 관련된 2심 소송 결판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경영권 분쟁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부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오늘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더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오늘 유리기판 오랜만에 다시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철강, 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됐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전선과 연결돼서 전력 설비,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스토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선도 거기에 엮여서 상승세가 또 나타나고 있고 전력 설비도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사우디와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간밤에 또 미국 쪽에서 이 우주선 발사가 있었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조선 방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계속 좋은 이슈, 미국과의 이슈, 그리고 유럽에서의 방위비 증액 이런 것들이 계속 엮이면서 조선과 방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전까지 함께 엮이면서 계속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풍그룹은 이제 이사회 내일 열릴 텐데 이 고려아연의 이사회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영풍 그룹주들 그리고 고려아연과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내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MBK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여론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인텔이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주가가 갑작스럽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TSMC가 미국의 팹리스 동맹과 함께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같은 이런 회사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TSMC가 주도적으로 인수를 할 것이다. 인수를 제안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인수가 성사가 되면은 인텔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수주 물량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엔비디아, AMD 이렇게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TSMC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업체들의 AI 칩 아니면 이 칩과 관련된 주문이 대부분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은 TSMC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지금 HBM도 안 되는데 파운드리까지 시장을 더 뺏기게 되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인텔 아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많이 뛰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텔이 지금 팻 겔싱어가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CEO가 공석이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지금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프탄이라는 사람인데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람인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CEO를 수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반도체 설계라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텔에서는 기대가 되는 거죠. 인텔이 그동안 굉장히 못해왔던 것에 뭔가 변혁, 바람을 불러일으켜 줄 사람으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어쨌든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위협을 가해지는 상황이고 HBM은 여전히 엔비디아 쪽의 퀄 테스트 이야기가 통과 못 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2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레거시 쪽에 메모리 쪽의 업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 모처럼 만에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ETV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반도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시장 점유율을 놓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긴 하는데요.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반등의 폭은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 1% 가까이, 그리고 현재 주가가 55,400원 선,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장 초반에 한 61만 주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수급 상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이 오늘 5%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회사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HBM 쪽에서 SK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공정 장비인 TC본더 납품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슈 있습니다. 56,700원 선 올라가고 있네요.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기는 이제 기술이 유리 반도체에 미세한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TGB 쪽 대장주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던데, 어쨌든 오늘 긍정적인 매수 심리가 될
보여주면서 4% 강세, 현재 주가는 47,2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증착 장비 부문에서 강자이잖아요. HBM 시장이 확대가 되면 관련 장비 공급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할 수 있고요. 현재 3% 상승하면서 34,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P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테스트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상승하면서 12,19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입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여전히 뜨거운 조선과 방산주를 보겠습니다. 어제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조선과 방산, 오늘은 일단은 조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HD현대그룹과 하나오션, 하나그룹이 맞손을 잡고 함께 원팀으로 캐나다 쪽에서 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회사의 관계자들이 캐나다에 지금 직접 극비로 방문을 해서 캐나다 정부의 사람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지금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을 8척에서 12척 정도 도입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액수로만 따지면 한 60조 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엄청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 수합을 따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이 방산 쪽에 있어서는 약간의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좀 경쟁하는 사이였는데 자,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고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조선 쪽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두 회사도 한 팀, 서로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이 캐나다 이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잠수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건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6년 안에 사업 수주를 하면 6년 안에 잠수함을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캐나다 쪽에 계속해서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HD현대그룹의 정기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를 직접 만났대요. 빌 게이츠를 직접 만나서 이 차세대 SMR을 협력하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죠? 이게 정기선 회장이고 빌 게이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또 이 SMR 사업, SMR 선박도 지금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조선 쪽에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주들도 지금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방위비 증액 이러면서 유럽과 전 세계의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흐름에 또 함께 올라타면서 어제 현대로템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니 오늘도 현대로템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방산, 조선, 원전까지 이렇게 막 엮이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을 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선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대로템이 참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겠죠.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른 날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세로 10만 원 선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결국 보여지네요. 자, 4거래 만에 반등하고 있는 하나그룹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6%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KB증권에서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수주에 대한 그 선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선, 그것을 훨씬 웃돌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대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규 매수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83만 원이나 잡았더라고요. 그 매수 심리가 조금 더 더해졌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7% 가까운 상승세로 70만 원 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오션도 4거래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74,000원 선 보여주고 있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주가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서 낙폭 과대, 그래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증권사에서 말하기도 했었죠. 오늘 1% 오르면서 10만 원 선 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8조 원 규모의 그 LNG 뭐 생산 저장 설비에 대한 그런 납품 그 부분이 좀 논의 중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강하게 뛰어 올랐고 오늘은 일부 좀 숨고르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4,33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좀 소폭 좀 떨어지는 흐름들. 근데 어제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흐름들로 두루두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선주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둘의 분위기 좀 긴장감이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3% 미만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LS의 지분을 3%를 가지고 있는 LS가 LS전선의 지분을 거의 92%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2019년에 특허 소송 때문, 특허 침해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중요한가? 3%라는 게 왜 중요한가?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지분 3%를 넘게 가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LS의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든지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반건설 그룹 측에서 LS의 지분을 만약에 조금 더 매입을 해서 3%를 넘기게 되면 LS 쪽에 뭔가 임시 주총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이런 싸움에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가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다시 이 두 회사 LS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1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한전선 측은 우리가 왜 유죄를 받았냐,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고 LS전선 또한 그때 배상액이 너무 적었다라고 하면서 둘 다 모두 상고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그 2심의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대한전선과 LS전선의 이 다툼이 어떻게 펼쳐질지 특히 최근에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복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전선이 펼쳐질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 상무장관이 철강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구리도 앞으로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전선주들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된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전선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전선의 모회사 LS 오늘 1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대한전선의 모회사 이제 호반 그룹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오늘 4.7% 상승하면서 12,49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KBA 메탈은 보니까 이제 실적 이슈가 최근 나왔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년 사이 120%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 판매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판매가 인상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됐다라는 점 일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LS 바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블이나 전력, 기기 쪽 이런 설비 이쪽에 대한 사업 규모가 총 한 11조 원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현재 3% 상승하면서 15,92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오늘 반등하면서 2.8% 상승. 요즘에 뭐 미주 이런 쪽으로 수출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27,50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 LS가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궁금증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장 미국 증시 3대 지수 좀 혼조세로 나타나긴 했는데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또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견조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동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에 이제 빅테크라는 M7 주식들이 시장을 실적을 갖고 견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좌충우돌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이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고 바로 옆 나라인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러다가 전쟁 날까 겁날 정도로 서로 양 정상이 뭐 말 그대로 이제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니 이런 난장판을 보고 있으니 투자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좋은 소식 나오면 좀 샀다가 또 나쁜 소식 나오면 또 팔고 이런 혼란상이 지금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나마 미국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는 건 연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이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그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8%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나마도 이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즉 이유를, 동기를 던져주는 건데요. 그나마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멈출 수 있다. 즉,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그 자극, 심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높아졌다.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CPI 지수가 딱 나오면서 그러면 6월 달 정도에서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한 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오랜만에 하락을 좀 멈추고 한 번 반짝 반등을 해줬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불안한 게 있습니다. 빕스 지수라고 공포지수가 아직도 높고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트럼프 같은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미국인들의 반발을 사면서 테슬라 그 매장에 대해서 이 방화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총격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가 일부러 이 테슬라 전기차를 5대 정도 백악관에 사줬습니다. 직접 타는 그 시승 쇼까지 벌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을 벌이는 이유는 곧 이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를 트럼프의 캠프에다가 기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던 것이죠. 이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장사 속이랄까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돈 거래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부정부패로 보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로비 혈대로 공개를 한다면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을 30일간 휴전한다는 걸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러우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이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휴전 30일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또 곧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도 궁금해한다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즉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합의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식 휴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양쪽 군대가 무력 행동을 중단을 하고 양쪽 사이에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식으로 이 휴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도이체방크라는 유럽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 여기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발언들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트럼프 4년이 지나고 나면 이 달러라는 이 기축통화가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시장의 혼란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제2의 소비 시장이 되면서 탈출구가 되고 있고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소비 진작에 96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국이 소비를 진작을 하면 그 시장을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자 또 소비 시장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 그 기승전결로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온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삼성도 중국의 지난해 매출이 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돈풀기 정책,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중국에서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 관련 기업들도 긍정적인 방향성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디커플링된 시장입니다. 이 뜻은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연준이 일단은 보수적으로 이 금리 인하 정책을 멈췄습니다. 그 말뜻은 미국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멈춰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연말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국가 신인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됐고 한국은행은 대놓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 3% 밑으로 연 2.7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삼성전자는 10조 원이라는 자사주를 사겠다고 했고 작년 연말에 샀던 3조 원은 아예 소각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일시적이지만 우리 1분기 때는 돈이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는 밀어 올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작년 1분기와 정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장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러한 흐름은 이번에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제일 먼저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겠죠. 자,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미국의 통상 압력입니다. 요번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미국에서 미국 유구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입해오지 않았던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쇠고기 수입을 이제 압력이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개월 이상 소는 미국인도 안 먹는 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도 주로 부유층들은 아르헨티나 같은 남부 지역, 그러니까 남미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진짜 소를 풀어놓고 키웁니다. 우리가 미국 보면 카우보이가 소를 몰고 다니고 하는 것은 텍사스주나 일부 남부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고 대부분의 소는 우리나라처럼 가둬놓고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기도 많고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 부유층은 미국 소보다는 남미에서 수입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수입해온 수입산 소를 더 선호를 하죠.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 소비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는 해외에서 밀어내서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소고기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선진국에는 더 많이 팔고 싶죠. 그런데 이 30개월 소는 솔직히 좀 질깁니다. 올해 고기가 좀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먹어봤는데 좀 질깁니다. 오래된 소는 질깁니다. 그래서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싸죠. 진짜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수입이 된다면 이 소비가 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별로 좀 좋아하진 않죠. 맛이 없으니까. 국거리용으로 써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장조림이나. 네. 근데 그다음에 이 농심이나 CJ제일제당이 식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특히 이제 에그플레이션 때문에도 수입 원자재, 특히 $1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에 대한 수입 식품에 대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판가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농심의 대표적인 국내 라면 시장 1위인 신라면이 950원에 1,000원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우깡,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술을 먹을 때 맥주 같은 거 할 때 가볍게 먹는 안주로 먹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거에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죠. 제1재단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많이 먹는 스팸, 이 스팸은 특히 이제 스팸 가격 올렸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외국인 친구,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대찌개의 맛을 들어놨는데 이 갑자기 스팸이 올라버리니까 이 사는데 비용에 부담이 생긴다고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빵 터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스팸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오르면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큽니다. 주변에 나가 보이는 길거리에 있는 부대찌개집이나 이런 데서도 원가 상승 요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들 점심값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기술주 쪽에서는 유리기판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이 자신의 AI 이 가속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채용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채용할 때 유리기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SKC. 지금 현재 SKC가 양산을 상반기 중에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삼성전기 또 그다음에 그 LG이노텍도 하반기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강하게 나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유리기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발열 문제 해결하는 건 CXL이라고 해서 CXL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홈플러스는 전국에 있고 전국에 있는 이 홈플러스 내에 입주해 있는 그 소규모 상공인들 이들이 돈을 제대로 결제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전반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다른 이런 소비가 위축된 이런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소비자들마저도 소비를 위축시켜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아나운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반건설하고 LS그룹하고 이게 대한전선과 LS전선의 싸움이 이게 말 그대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버린다고 이 호반건설이 돈을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주회사 LS의 지분을 사버렸습니다. 물론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LS가 LG그룹의 반개그룹인데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 LG그룹도 이 싸움에 뛰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재벌들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주가하고 오히려 이제 그 대한전선 주가보다 지주회사 LS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싸워라 하는 것이죠.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시장에서의 싸움은 돈 싸움이 되는 거죠. 머니 싸움. 누구든 한 주를 더 갖고 있고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경영권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호남건설 쪽 오늘가가 자존심을 상했다는 것이죠. 대한전선이 LS전선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사무소에 뭐라 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나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건도 있었고 국내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는 시장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을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투자자들이 자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실적을 내고 있고 숫자로 증명을 해 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밸류 차원에서의 매력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정말 실적에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정치 테마주를 꼽아 오셨어요. 네, 사실 이 정치 테마주가 실적과 연관되긴 어렵긴 한데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갖고 오셨을까요? 이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네.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스텝에서 이 정치의 계절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정치인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특정 정치인과 상장사의 고위 임원 간의 지연, 인연, 학연으로 이러한 관계지음을 막고 그 관계지음을 맺은 것을 갖고 투자자들이 그냥 묻지마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예전에
대운하 공약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4대강 사업이라고 구체화됐습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갖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전국에서 벌여서 약 30-40조 원을 돈을 쏟아 부었죠. 그러면서 이 대운하 공약 속에 나왔던 언급됐던 이런 정치 테마주라고 불렸던 건설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 이명박 정부 임기 1년 동안 초기 1년 동안 거의 뭐 400~500% 주가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주가가 올랐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특정 정치인과의 지연, 인연, 학연으로 묶여서 묻지마 매수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물론 이것들이 지금 당장 묻지마로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정치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이 실제로 우리들의 세금을 쓸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우리 세금이 사용될 때 만들어지는 정책 테마주가 진짜 돈을 벌어주는 테마주가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테마주라는 것들 중에 뭐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같은 회사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이재명 대표와 뭐 중앙대 동문이다 뭐 이런 인연으로 뭐 음덕을 받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에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파란불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대로 걸립니다. 이건 부정부패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정 정치인이 그러한 우리들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정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책 테마주가 진짜 정치 테마주가 돈을 벌게 해주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테마주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재미삼아서 한번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의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로는 정치 테마주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희 빠르게 오늘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러우 전쟁이 끝나갑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식 휴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의 한 1000km가 넘는 국경선이 생기는 건데요. 그 1000km 넘는 국경선에 고전압 이런 초고압 지중선을 설치하겠다. 이 말은 그냥 전기 철망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우리나라 다산 네트워크가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바로 이거죠. 국경선을 서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산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본 통신 장비 회사지만 전력망에도 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안서를 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고 이것 외에도 이 우크라이나는 전국 단위의 통신망을 업그레이드를 하길 원합니다. 거기에 다산 네트워크는 원래부터 통신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다산 네트워크가 우크라이나의 이 통신망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고 무엇보다도 다산 네트워크가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이 테스트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 정보통신망에서의 보안 쪽을 강화하는 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3,500원,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제안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3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다산 네트워크스 언급해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든 결론을 나게 됐을 때 국내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과 국내 한 제약사의 화장품 브랜드 쇼핑백입니다. 가장 먼저 녹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적힌 브랜드명이 눈에 띕니다. 세모난 모양의 뚫린 손잡이가 특징인데 디자인이 매우 유사합니다. 손잡이부터 끝부분 사이에 두께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부터 역삼각형이 그 꼭지점까지 거리 있잖아요. 그 비율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 그 역삼각형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 쇼핑백에서 차지하는 그 배치 비율 같은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베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표나 디자인은 브랜드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전체적인 신미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같은 브랜드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동일 브랜드로 보여 명품 브랜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 느낌이 난다는 후기들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부정경쟁 행위 되죠. 많이 비슷하잖아요. 색상이라든지 이제 그 손잡이 부분의 역삼각형으로 뚫린 형태가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이 되려면 이 형상 자체가 3년 이내에 제작되고 또 기존에 없었던 어느 정도 특이성을 가지는 모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웅제약 측은 타 브랜드의 디자인을 참고한 게 아니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삼각형 손잡이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라며 이지두 메인 컬러는 그린으로 특정 색상이 특정 브랜드에만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코스피 0.8%대 여전히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0.4% 가까이 상승 탄력 보여주네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 좀 체크하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출발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의 관세 발효 이야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면서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 거래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큰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0.7%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근데 출발은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어제 약세를 조금 만회하고 있는 중국 쪽의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본 시장도 니케이 지수가 0.8% 우리랑 비슷하게 출발을 한 상황이어서 간밤에 뉴욕 시장의 반등을 일단은 반기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최근에 또 반도체가 약간씩 꿈틀꿈틀하고 있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나쁘지 않아요, 요즘.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좀 부정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빼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좋다고 해야죠. 지난주에 미국이 막 흔들리고 미국 지수가 엄청 나스닥 지수가 막 빠지는데도 우리가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히려 오늘처럼 반등 나오니까 또 우리 시장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근데 뭐 약간 뼈 아픈 거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님이랑 코스피 3,000 언제 갑니까? 그런 이야기 나눴다가 네. 그 뒤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설레발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다. 네. 예, 좋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좀 짧게 봐야지 네. 너무 큰 이런 거 끌어오다가 그러니까요.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설레발은 금지.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의미로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을 유키즈온도 밟아가면서 예. 가자는 의미로 네. 그러면은 요즘에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냥 뭐 단순히 작년에 우리가 많이 안 갔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싸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심리적인 근간이겠죠. 예, 미국은 갔다가 빠지는 거고 우리는 먼저 빠졌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 다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맞다는 쪽인데 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면 미국과 비미국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은 일단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좋은데 거기다가 약간 이제 돈을 좀 확장하는 재정적인 확장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 나왔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도 괜찮았었어요. 돈이 돈다는 얘기였죠. 그쵸.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쵸. 예,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재정을 좀 위축시키고 그리고 또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네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약간 다독이고 그러면서 뭐때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DOG가 왜 생겼습니까? 그게 그 정부 효율부. 그렇죠. 네. 효율부를 통해서 일단 좀 낭비됐던 방만했던 예산을 좀 깎겠다라는 쪽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돈이 안 돈다는 얘기의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국방비건 뭐건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 금리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럼 돈이 풀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한다고 그러면서 재정 비율을 4%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돈이 또 확장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잘 보게 되면 금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금리 내리고 있고 이제 추경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추경을 누가 주체로 하겠느냐 이거는 조금 좀 봐야 되겠지만 예, 대통령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더 묻지 마세요. 예, 근데 네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특징은 그러니까 즉 현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국가와 아닌 국가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 쪽을 따라간다라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어제 보니까 이제 2월 중반쯤 돼서 한국의 EPS라고 그러죠. 네네. 예, 일단 올해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말까지 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저점 찍고 약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축이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과 같이 연결시킨다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 한국의 시총 1, 2위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반전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뭐 누구는 빠졌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변화의 흐름들이 조금씩 더 감지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금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네. 어쨌든 돈이 안 도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뭐 유럽이나 비미국의 다른 미국 이외 국가들에게서는 이제 돈이 좀 풀리는 이 시장 상황이 형성됐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네. 여기에다 우리는 또 작년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까지 함께해서 우리가 연초에는 어쨌든 탑 상승률 탑권의 시장이 지금 계속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긴 해요. 네. 그렇죠. 언제나 그래도,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뭐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약간 불안은 한데 그러면은 네. 뭐 단기적으로 이번 주만 좀 봅시다. 이번 네. 주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탄핵 결정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외국인이 좀 샀는데 네. 오늘은 좀 수급 변동성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봐야 될 거는 이제 선물로서는 동시 만기이니까 선물 봐야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옵션도 봐야 되는데 옵션 얘기 드리면은 여기서 시청자분들 다 네. 채널 돌리십니다. 네, 어려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만. 예. 지금까지 여기들이 선물 매도, 현물 매도 쭉 이어왔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물 매도가 갖고 있었게 되면은 이걸 이제 다음으로 그대로 넘긴다라고 했는데 넘길 때도 잠깐만 한국 시장 괜찮네 그러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청산하고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 매도가 매수로 바뀌겠죠. 그런 과정들이 오늘 조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을 좀 자극할 수는 있겠죠. 그쪽에서 그리고 아마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하는 게 그냥 시장이 나빠서가 단순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베이시스라고 해서 선물하고 현물 차이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수익을 그렇죠. 내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 쪽에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여기서 좀 오버했다 싶으면 오늘 정리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 선물 매수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오후장에서는 이 정도 기조다 그러면 거의 2600선 안쪽으로 그러니까요. 좀 들어가서 터치하려고 예, 시도할 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도하고 바람으로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매수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어쨌든 분위기 나쁘지 않다. 네. 그렇죠? 외국인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네. 이 반도체가 최근에 약간씩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어제도 좋았고. 네. 근데 어제는 또
그동안 잘 갔던 방산이나 조선이 조정을 확 받았단 말입니다. 큰 이유 없는데. 네. 그렇죠. 큰 이유 없었는데 하나오션이 막 8%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랬습니다. 막판에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자,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그래서 어제 장 보고 원고 받고는 써서 그래지 다시 반도체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네. 오늘 보니까 또 아니네요. 오늘은 그건요. 또 근데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둘 다 오른다고 봐야 네,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같이 어제 올라오는데. 어제 올랐던 반도체가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어제 좀 밀렸다고 그래서 다 빠지면 섭하지 그러면 또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런 쪽을 봤을 때 일단 만약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반도체만 강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쏠림이 극대화되다 그쵸, 보니까 예. 시장의 질이 좋은 건 재미 아닙니다.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는 나쁘진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제 소외는 있습니까? 다 이쪽으로만 놀 거 아닙니까? 거기다 신규로 또 강한 섹터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외되는 섹터는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처럼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도체만 이제 집중해서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반도체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뭘까요?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드렸던 게 메모리 업체 개선된다. 네네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네, 우리한테는 아군이 있습니다. 시티그룹. GT. 저희가 도시 사람 아닙니까? 예, 시티그룹이 얘기하는 거는 들어봐야죠. 네. 예, 시티그룹은 반도체 윈터 is end 이렇게 윈터 엔드 이렇게 겨울 표현합니다. 끝났다. 네, 겨울이 끝났다. 그래서 2분기부터 가격 동향들 메모리 반도체들이 더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얘기 감산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DRAM, 그러니까 메모리 쪽으로 안 합니다. HBM 쪽으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근거를 보게 되면 거기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격이 터나는 과정들 좀 더 이해가 쉬운 게 CT 쪽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CT 화이팅. CT 쪽의 의견에 좀 더 예. 무게를 싣겠다. 네. 대표님은. 네, 근데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메모리 쪽이 뭐 회복되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제한적일 때 오르는 게 어딥니까? 그런가요? 네. 네. 빠지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이라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긴 네. 한데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가 막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지금 7만 원에 물러 계신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5만 원대 중반인데 7만 원으로 간다. 네. 그러면은 벌써 한 40%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3,000원입니다, 그냥.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시나리오가 맞다고 네네. 보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하나씩 보강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 근데 요즘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전이 작년이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런 상황도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또 지금 뭐 미국 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그만하시죠 이제. 네. 그건 확인해야 됩니다.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패스. 이러다가 갑자기 훅 나오면은 훅 나면 그냥 좋은 거죠. 좋은 이제 건가요? 그때는 네. 그게 진짜 좋은 거고. 그리고 네. 그건 아마 삼성전자에서 호재면은 누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거 보는 게 낫지. 네. 지금 28번째 나오는 이 얘기 가지고 맞다 아니다 이거 얘기할 때는 28번째인가요 벌써? 세보진 않았습니다. 네네. 예. 그거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 싸울 네네. 낭비할 오케이. 필요 없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좀 고질적인 문제, 파운드리 쪽에서 네. 지금까지 뭐 전혀 기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산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짐이 보인다. 예, 수율이 잡는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또 엑시노스 2600, 네. 지난번 2500은 거의 반포기, 2600은 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소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파운드리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근데 뉴스 나왔잖아요. 네. 뭐 최근에 TSMC가 엔비디아랑 뭐 AMD랑 네. 연합해서 인텔 파운드리 인수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쪽의 미국 쪽의 업체들은 어쨌든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 다 들어와라. 다 예. 들어와라. 네. 어쨌든 TSMC가 대만 회사이긴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랑 손잡았으면 네. 이쪽 라인으로 파운드리 다 빠지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은 거죠. 네네. 예, 그런 상황들인데 안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다 안 되고 있는데 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약간 좀 그래도 희망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네네. 예, 결국에는 이제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미국이 이거하고 있기 압박하니까,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싸게 매입할 가능성이 아, 높아요. 네. 엄청 비싸게. 생각보다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뭐 인텔의 브랜드부터 아니 이런 거 잠깐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프리미엄 좀 붙어 있겠죠. 그럼 TSMC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산다.
그렇게 썩 이게 좀 이렇게 좋은 자금 선택지라 부담이 좀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쪽에서 선택에 어차피 선택지가 별로 없는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뭐 나중에 그렇죠. 네. 지나고 나가면 미국에 하나 늘려놓고 거기다가 캐파를 늘린다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수해가지고 또 공장 조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램프업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초기 비용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차라리 아무 기대감이 없는데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면 네. 그게 훨씬 더 좋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예, 또 칩업체들은 다 그 파운드리를 TSMC한테 맡겨야 돼요. 네네. 좀 거기에 대한 단일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또 라인을 좀 바꿔, 그러니까 A만 하는 게 아니라 B나 다각화시켜야 예, 되니까. 다각화시킬 때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쵸. 대안에서 뭔가 반짝하고 나와서 삼성이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제가 엔비디아 그 말도 안 되죠. 저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제가 엔비디아라고 하게 네. 되면 김비디아. 예, 김비디아라고 하게 되면 예,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라인업을 두 그쵸? 개씩. 예.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기회원들이 더 있다는 쪽을 본다. 그러면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어쨌든 TSMC는 이게 부담이 될 거다라고. 네. 어쨌든 그게 또 실적에 약간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그런 것도 단기적인 네, 관점이겠죠. 단기적으로만. 예, 예, 네. 네, 근데 그러면 뭐 최근에 또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 나왔던 게 네. 그 모바일용 HBM 아, 이게 예. 이게 뭔지 저는 새로운 또 새로운 거라서 이게 예. 뭔가 삼성전자 쪽에서 이쪽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 네.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예. 뭔가요? 모바일용 HBM? 이게 삼성전자만 하나는 아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LPW라고 그러죠. LPW? 예. 요즘 새로운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반도체 IT 따라가려면 머리 아픕니다. 네. 근데 LPW가 뭐냐면은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로우 파워 와이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풋 아웃풋까지 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그 저전력 D램 있죠.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또 HBM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쌓습니다. 계단식으로 쌓고 그쵸. 거기다가 바로 옆에 칩이 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칩 들어가고 주변에 메모리 그 모바일 D램 이렇게 끼워 놓고 그런 구조였는데 네. 이게 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D램도 쌓아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더 효율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거기다가 또 인풋 아웃풋이 예전에 비해서 그냥 D램 네네. 쪽 연결한 것보다 그 8배가 더 효율이 더 좋나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싸우면은 네. 휴대폰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려면 네. 이게 두꺼워지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는 저희 인문계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인문계니까. 그렇죠. 다 하겠죠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쌉니다. 이게 이렇게. 아, 아파트 교차로? 예예. 그런 식으로 쌓다 보니까 두께를 좀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플이나 나머지 업체들과 이제 같이 이길 그 어떤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또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쌓아가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모바일 AI 디바이스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상용화될 때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AP라고 그러죠. AP와 같이 들어가서 시스템 온 칩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고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기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면적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사이에 압축화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게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네. 두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저 괜한 예. 걱정을 했네요, 제가. 네. 그거는 강정수 박사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모유노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모바일용 HBM도 뭔가 기대가 되는 부분.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기존의 HBM 쪽에서는 좀 뒤처졌지만 네. 모바일 쪽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점이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2028년입니다. 2028년? 네. 2028년. 그쪽에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상용화. 네. 2, 3년 남았네요. 네. 시간 금방 갑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뭐 메모리 쪽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삼성전자 측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다음 분기 정도 되면은 메모리 쪽에 회복될 거다, 가격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코멘트를 냈더라고요. 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어쨌든 지금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건 요 메모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네. 삼성전자는 아직 다른 거에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또 아마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네. 작년에 실적이 4분기 때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이거 뭐야? 라는 쪽으로 보였었는데 거기 아마 1분기까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가 6조 5천억이 조금 안 됐었죠. 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 5조 2천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아예 1분기도 실적이 안 좋네 라고 하지만
거기가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상저하고 쪽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쪽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3분기 정도 되면은 다시 10조대 근처까지 들어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상 네. 그러면 좋아질 거를 보게 되면 한 분기 정도는 땡겨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거의 단기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이제 시그널들이 가격대로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확인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레거시 업체들이 가격 좀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런 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거에 어쨌든 탄력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수 일단은 좀 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네.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요즘? 예, 여전히 실적 괜찮나요? 괜찮을 작년 걸로 예상되나요? 4분기 때 서프라이즈를 내버렸고, 예, 근데 아쉽게도 1분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따지게 되면은 한 지난번에 8조 대, 이번에 한 6조 3천억, 6조 한 중반대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거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3분기는 지난 8조 대를 넘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서프라이즈한 숫자를 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비슷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레벨 같은 경우는 훨씬 높죠. 삼성전자보다 네네. 그 HBM의 수익성 때문에. 근데 그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저하고로 나왔을 때 하반기가 좀 더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지금 또 바닥 그 저점권, 예, 단기 저점권에서 네. 이렇게 터나는 과정을 좀 본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일단은 이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는 반전이 됐어요. 네. 그렇죠? 반전이 됐는데 이게 어쨌든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고 그럴 텐데 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반등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방산 뭐 이쪽이랑 네. 반도체를 같이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될지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도체만 그래서 이제 반도체만 그렇다고 여기다 몰빵 하기에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쪽이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속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된 쪽들, 기술주들이 다 같이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돌아가서 이게 쭉 하고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쪽의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경기 위축 신호를 보고 싶어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네. 금리가 떨어뜨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뭐 주식시장을 뭐 견인하거나 뭐 부양할 만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턴에서 그냥 V자로 올라가는 것보다 갔다 왔다 이게 좀 과정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추가로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턴을 했었어도 탄력들을 그대로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걸릴 뿐이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쪽들도 갔다가 돌아갔다 뭐 이런 쪽의 분위기 나오지만 서서히 우상을 네네. 맞춰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쪽보단 낫겠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눈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걸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쨌든 조금씩 조정 나올 때는 담아가면서 모아가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다 물려 있고, 네, 그래서 아니, 없으신 분들. 다 없어요. 네, 없으신 분들. 전략은 계속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 완전히 이쪽은 안 돼,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나머지 섹터들도 특히 방산이나 조선의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지금 예. 한국이 갖고 있는 메리트 이걸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반대로 보게 되면 유럽 쪽의 방산보다 국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비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올라온 것까지 보게 되면. 근데 그러면 유럽들이 지금 다 방산 자기가 챙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못합니다. 못 맞추겠죠. 예. 제조업이 그렇게 지금 망가진 쪽들인데 그쵸. 예. 그게 적시적기에 딱 우리처럼 딱딱할 수 있는 쪽이 없는 하길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보게 되면 우리의 메리트는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방산도 어쨌든 계속 좀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반도체는 조금씩 없으신 분들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수가 최근에 어쨌든 나쁘지 않게 계속 뭐 양봉 저도 보니까 7거래 계속 양봉이더라고요. 네.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공매도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시장 이렇게 조금 끌어올릴 거라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건 지금 분위기 그냥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런 다음이 더 분위기로? 중요했겠죠. 그 다음에? 예. 공매도 이후에는 아마 제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네, 조정겠죠. 예, 숏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 안에 종목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저희는 변동성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그 나머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기간이 12개월로 한정돼 있습니다. 네. 우리랑 거의 이제 개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90일 연장.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1년이 못 넘어갑니다. 네네.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예 그냥 기다리면 공매도 친구 먹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좀 기관 쪽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종목들을 숏을 들어왔다가도 바로 또 상환시키고 그러면 쇼커버링이 바로 또 세게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이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악재 가지고 쭉 밀렸다가도 바로바로 또 바로 턴하는 튀어오를 수 있다. 과정들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네. 많이 올라간 것들을 예, 이제 4월이 되어서 공매도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지 네네. 이거를 이쪽은 많이 올라서 안 돼라고 보시는 순간 그거는 또 만약에 조정 나왔을 때 대응을 못하는 순간 또 그거는 아예 또 잘 가. 출발해버리니까. 예. 네. 나는 이쪽하고 안 맞아. 안 돼. 이 얘기밖에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공매도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까지 한번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기회가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기회를 한번 잘 기다려보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시장 엔비디아, 테슬라 급반등, 중국 시장 귀주 모태주 오량액 주가 호조, 일본 도요타 전기차 BZ3X 1시간 만에 주문 10,000대 돌파, 대만 TSMC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운영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타진, 대한민국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특징주 한국첨단 소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일단 다우지수 빼고 모두 다 지금 반등을 했고요.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의외로 낮게 나오면서 이 지금 트럼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 관세 압박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까지 없애버리고 주식시장에 급락이 오면서 굉장히 혼란이 올까 봐 조마조마했던 투자자분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물가가 안정된 상태거나 혹은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물가를 감당하고도 소비자들의 이 지금 심리라던가 이 소비가 줄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골디락스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나는 옳다 이거를 증명하면서 오히려 지지도가 높아지고 중간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하면서 4년의 임기를 아주 강력하게 그 지지 속에서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햄버거 가격, 뭐 지금 뭐 백화점에서 사는 의류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는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에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만 생각하지만 내가 받는 임금과 연봉도 물가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올라서 내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지만 내가 받는 돈도 어느 정도 올라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걸 소비로 이끌어가면서 경제가 계속 버티기가 되죠. 근데 물가만 오르고 내 주머니 사정은 내려가면 그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됐는데 실질 소득은 는 걸로 나와버려서 그래서 지표의 세부 내용이 좋았던 거예요.
실질 소득이 늘었다는 건 그걸 훨씬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하락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반영이 돼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더라도 이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면서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마트들의 실적도 좋겠죠.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깔린 계란 가격이 열알에 14,000원을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하면서 계란만 있으면 사고 계란을 항상 아침 밥상에 올린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단 그런 모습 때문에 반등을 했고요. 지금 다우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나스닥 1.22% 올랐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올랐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빅테크 위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 0.49% 정도의 강보합.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45 올랐죠. 빅테크랑 반도체 기업 위주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독일입니다. 요즘에 독일이 핫하죠. 독일이 뭐 예전에 그 어떤 뭐 강대국의 면모를 뭐 발현시킬 수 있는 뭔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 처했죠. 미국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각성하여 주가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21선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 뭐 그대로 변화가 없고요. 인도도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인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유주가 1위이기 때문에 정유에 연동되는 원유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 어저께 상해 종합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신고가를 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지금 여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만약 여기가 뚫리는 순간에는 지금 장대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도 지금 보이죠. 계속 머리 위를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매물벽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판을 천장에 있는 하판을 주먹으로 때리면 금이 가고 어느 순간 뽀개지는 것처럼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때리고 있죠. 지금 위에 때리고 있다가 저기 만약에 금 가면서 격파되면 돌파될 상황이 지금 발생될 수도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입니다. 자, 니케이도 오늘 갭 상승 일단 했죠. 갭 상승해서 그동안의 가파른 하락세를 일단 돌려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도 일단 갭 상승 나오면서 밑에서 급반등하고 있죠. 자, 지금 미국이 돌아서기 때문에 니케이 대만도 지금 일단 밑에서 급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갭 상승 나왔고요. 갭 하락 부분에서 지금 막혔습니다. 일단 갭 상승이 나와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갭 하락 부분을 지금 메꾸기 위한 2차 어떤 그 상승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갭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이 코스피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어서 돌파해야 될 부분이 더 많긴 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 애매한 모습이죠. 이건 상승 N자도 아니고 찌그러질 N자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찌그러지면 쌍봉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올라가면 상승 N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애매한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방향성 결정을 하는 어떤 트리거가 결국 작용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게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져서 외국인의 순매도냐 순매수냐 그 버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도를 불러일으킬 원인은 몰라요.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인 순매도라는 결과가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의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버튼이 된다는 거 그거는 팩트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유는 살짝 반등했지만 아직도 70달러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WTI 기준으로. 브렌트유랑 두바이유가 70달러를 넘긴 했지만 WTI가 세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WTI가 70달러를 지금 계속해서 못 넘고 있는 모습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네요. 42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670억. 코스닥이 등치가 훨씬 더 작은데 코스닥이 670억을 코스피보다 더 많이 팔고 있으니까 충격은 더 하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에는 3월 12일 어저께 3,780억 하루 순매수한 거 바로 되돌려서 지금 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매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가장 서학개미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종목들 급반등했죠. 그래서 뭐 저가 매수하고 테슬라 뭐 2배짜리, 엔비디아 2배짜리 베팅하신 분들 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자, 테슬라 7.59, 엔비디아 6.43 역시 두 개 종목이 강력하게 지금 올랐죠.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약보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급락을 모든 종목이 할 때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는 약간 그런 상성의 관계에 있는, 그렇죠? 전부 다 손해보험사 게이코에서 실적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주입니다. 일본 시가총액 상위요. 오늘 닌텐도, 그 다음에 도쿄 가이조 홀딩스, 17일 도쿄 가이조 홀딩스, 그 다음에 닌텐도. 이게 1, 2위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도 지금 그 UMC 12 종목 빼고는 지금 전부 다 플러스죠. 자, 제일 많이 오르는 거 봤더니 12위의 ASE 테크놀로지가 2.83입니다. 그 다음에 6위의 칸타 컴퓨터 2.12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 미국의 특징주,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워낙 얘기 많이 나와서, 자, 예전에 팡주였죠. 팡주. 사실 팡주였을 때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이 매그니피센트 7으로 바뀌고 나서 약간 넷플릭스가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엔비디아나 뭐 지금 뭐 저기 브로드컴이나 이런 회사랑은 좀 결이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좀 달라서 빠져 있지만 얘도 역시 매그니피센트라는 게 매력적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면 누구나 인정을 하겠죠. 자, 지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오징어 게임 시즌 1, 2 진행할 때 거대한 팝업 스토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지금 뭐 6월 달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수동에 오징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큰 팝업 스토어 지금 또 운영하고 있죠. 자, 이런 오프라인 스토어들을 많이 만듭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 넷플릭스 바이츠라고 넷플릭스 문화를 즐기면서 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지금 개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스에서 아시아 공급 체인에서의 이슈가, 이건 엔비디아군요. 지금 그 베스타인에서 강력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가격 인상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하면서 투자하기 위한 아웃퍼폼을 유지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넷플릭스 가격 올리는 대신에 광고 요금제 도입해서 광고 한 15초짜리 보면 요금제 싼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랑 협업해서 지금 멤버십 통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보여주기도 하고 광고용 요금제. 그래서 오히려 늘었죠,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코스트코나 넷플릭스를 보면은 멤버십 요금제를 늘리거나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도 숫자가 줄지가 않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런 회사들은 계속 살아남는 거죠. 고객의 충성도를 이용해가지고 멤버십 가격을 높이거나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도 이 집토끼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전략. 충성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몇 안 되죠. 넷플릭스도 그거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도 결국에는 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코로나 때 벌었던 걸 다 까먹었다가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고 완전 신고가를 간 상태입니다. 저건 일봉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 월봉은 역사적 신고가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의 귀주모태주 지금 신고가 직전이죠. 상해지수 차트랑 똑같죠. 중국 상해 시가총액 1위가 귀주모태주고 심천의 시가총액 3위가 오량액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상해든 심천이든 다 술주식 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지금 심천의 오량액 같은 경우보다는 상해의 귀주모태주가 훨씬 높죠. 상해의 귀주모태주는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해 놓은 상태고요. 이 심천의 지금 시가총액 3위인 오량액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귀주모태주의 대표 술이고요. 귀주모태주. 오량액에서 제일 비싼 술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 병에 300, 500만 원 해요. 자, 이 지금 심천입니다. 심천의 시가총액 1위는 CATL, 2위는 비아디입니다. 그러니까 심천이란 지역 자체가 경제 특구기도 하고 심천 종합주가지수는 1, 2위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2차 전지 회사. 그렇죠? 3위가 오량액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심천은 특징이 완전히 지금 2차 전지에 올인되어 있다. 자, 중국 시장을 합치면 당연히 CATL이 이길 것이고 근데 문제는 중국 시장을 빼도 1인 겁니다. 이젠 인정을 해야죠. 중국 시장을 넣으니까 1이지 중국 시장을 빼면은 뭐 LG가 1이다. 중국 시장을 뺐습니다. 빼도 이제 CATL이 1이에요. 중국 자국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거 그거 빼도요. 2025년도 현재 점유율 CATL 28.5, LG에너지솔루션 20.5입니다. SK 오늘 합쳐야 겨우 이겨요. 합쳐야.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일본의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 그다음 혼다 자동차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도요타의 전략에 성공하는 걸까요? 자, 도요타 하이브리드 만들어 갖고 전기차 캐즘일 때 재미 봤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 내놓잖아요. 근데 중국에 내놨는데 1분 만에 10,000대 주문 들어왔어요, 지금. 도요타의 전기차가요. BZ3X가. 그러니까 이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말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기차로 빨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늦게 들어와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도요타의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TSMC랑 TSMC ADR. 대만의 시가총액 1위가 TSMC죠. 그리고 TSMC ADR로 미국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기업이니까 주가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살짝 차이는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인텔의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를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TSMC가 다 합쳐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텔은 이거 사실 완전 인수분해돼 버리는 거죠. 인텔은 인수분해가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나?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대만의 일본의 특징입니다. 도쿄가이조 홀딩스 지금 급등했는데요. 일본의 보험사 손해보험업계 1위 도쿄 해상보험 자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다른 뭐 주가가 다 오르는데 특이하게 손해보험사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은 반대인데 베코셔에서가 내리는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AS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ADR로 미국 시장에도 또 상장되어 있어요. 어차피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그 후공정 1위 종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건 양자암호입니다. 6.89로 단독으로 오르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 다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한국첨단소재 대장주죠. 1차 랠리 때 대장이었고 지금 한동안 쉬다가 다시 한번 21선 돌파하는 상한가 나왔죠. 역시 대장입니다. 자, 오늘 지금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자, 최상목 대행이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했고요. 여기 지금 10대 요 지금 10번째까지 핵심 과제를 지금 쫙 내놨습니다. 이 핵심 과제에 따라서 양자전략위원회가 이 그 정부랑 이 지금 기업 협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백업할 것이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를 갔다. 저런 전략위원회나 뭐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 그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모멘텀이 된 것이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현시각 투자자들에게 가장 맛있는 자는 무엇일까? 노른자도 흰자도 아닌 양자.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긍정적인 내용이었을까요?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배터리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네. 뭐 그거에 의문을 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고요. 예. 어쨌든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배터리 시장의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LF 배터리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갖다가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24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그래서 24년에 글로벌 EV 성장률이 YOY로 한 25%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중국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겠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EV가 순수 전기차가 한 1,700만 대 정도가 판매됐고요. 이로써 사실은 연간 배터리 수요 자체는 1테라와트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역사적인 어떤 돌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 EV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뭐 기타 배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ESS형 배터리라든지 가령 뭐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폰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그 배터리 팩 가격은 킬로와트당 $100 이하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1킬로와트당 그 $100 이하로 이 배터리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거는 예.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내연차와 가격 경쟁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전기차 그 가격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하나의 어떤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뭐 하락을 했냐? 그건 뭐 우리들이 몇 번 살펴본 것처럼 메탈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죠. 특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2022년 정점에서 한 8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제조 용량이 급증을 했어요. 이게 대량 생산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은 수요 자체는 작년도의 수요 자체가 1테라와트 아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조 용량은 지금 3테라와트 아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 용량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막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9테라와트 정도까지 향후 5년 동안 높아질 거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를 합치면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 IEA는 중국을 갖다가 배터리 시장의 최강자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배터리의 4분의 3을 갖다가 생산을 합니다. 예. EV 배터리로만 놓고 봐도 한 70% 정도를 갖다가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 덕분에 중국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락하는 이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배터리 업체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 100여 개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 네. 배터리 가격을 일단 끌어내린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가격은 현재 유럽과 북미보다 각각 유럽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싸고 북미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까지 싼 가격까지 끌어내렸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배터리 가격이 중국에서 이렇게 싸지면서 중국 전기차의 어떤 약진, 예. 뭐 세계 시장으로 우리가 어떤 진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을까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엄청난 과잉 생산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격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제조 어떤 노하우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공급망 자체, 그러니까 밸류체인 자체를 갖다가 그 수직 계열을 갖다가 완전히 다 했다. 가령 뭐 이 광물의 채굴, 뭐 정제, 재련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까지 완전히 밸류체인 자체를 갖다가 완비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래 LFP 배터리가 사실은 전기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얼마 전까지의 판단이었잖아요. 이게 에너지 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을 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비아디의 그 셀트팩 기술이죠. 일종의 이제 그 LFP 배터리의 어떤 밀도 낮음을 갖다가 상쇄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이제 패키징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그 LFP 배터리의 어떤 그 전기차로의 전환을 갖다가 가능하겠고,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삼원기에 비해서 한 30% 정도 저렴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점유율을 갖다가 3배 이상 늘렸다. 예.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하는 거에는 이 보고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조조정을 막 시작을 하는 거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사실 이제 과당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 배터리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그 배터리 유형별 점유율이거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삼원계 배터리고요. 이 녹색이 LFP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맨 왼쪽이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역시 LF 배터리가 대세를 가고 3원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유럽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유럽 시장도 지금 3원계가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 22년에 비해서 24년에 녹색 그림이 조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LF 배터리가 조금씩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아직도 전기차 배터리로는 아직도 3원계가 굉장히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F 배터리가 조금씩 그 파이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전기차를 많이 사서 타고 다니는 거, 그걸 이제 대중화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무엇보다도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LFP 배터리가 지금 워낙 이제 점유율이 높은데 그게 다른 나라로도 조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고. 어찌 됐건 가격 하락은 뭐 하한선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감지가 되는데 역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전략은 중국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유럽은 어떤가요? 저희가 LFP 배터리의 시장 판도는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럽의 배터리 생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리포트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게 그렇게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문맥상의 어떤 느낌은 사실은 그래요. 부족해 보이나 봐요. 유럽의 배터리 생산 비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50% 정도 비싼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배터리의 그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노스볼트의 어떤 파산이 말해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러네요. 그 나머지 이제 그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있지만 아시아 그러니까 가령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 업체에 비해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F 배터리 생산 능력,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협업, 아니면 한국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의 어떤 생산 능력을 제고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어쨌든 근데 이 리포트에서 주목할 거는 한국의 상황이에요. 한국이요? 한국은 유럽 연합에서 시장 점유율이 그 퍼센트를 보면 한 25%. 그러니까 포인트로 보게 되면은 한 20% 포인트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년에는 약 80%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업체들이. 근데 24년에는 이게 60%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 시장을 갖다가 그 LFP 배터리가 지금 중국의 LFP 배터리가 지금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 중국 LFP 업체와 뭐 스텔란티스의 어떤 그 합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그거가 되겠죠. 한국도 역시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그 LFP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업체 소재지별 판매 비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메뉴 왼쪽에 보시면은 역시 이 황색이 중국이 점유율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하늘색이 한국의 점유율이에요.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포지션이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점점 우리 포지션이 줄고 중국의 포지션이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유럽입니다. 두 번째가. 유럽이 이제 아직도 한국산이 뭐 유럽을 거의를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황색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나머지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약간씩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저기 보라색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포지션은 점점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중국산 배터리가 뭐 단연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그 중국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산업을 갖다가 점점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점유율은 약간씩 늘고는 있지만 대신 일본의 점유율은 줄고 있고 우리와 중국의 점유율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누가 잘 만들어내고 여기서 돈을 버느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구도는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확대 경쟁에 이미 돌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과 일본은 특히 그중에 한국과 일본은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뭐 지금 아니면은 북미 아까 글로벌 지역이라는 건 주로 북미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쪽 지역에서 그 한국 업체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금씩 늘려가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한국은 해외 제조 역량에서 선두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해외 제조가 지금 한 400기가와트 정도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6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중국은 이제 중국 내부에서 예, 생산하는 예. 거지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재 폭발 사고가 예, 중국 예. 배터리에 이게 좀 연결돼 이유가 있다 뭐냐면 보니까. 북미 지역엔 진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예. 유럽도 이제 점점점 방어를 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6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60기가와트고 중국이 30기가와트니까 한국은 400기가와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해외 진출, 해외 제조 역량에서는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될 거는 미국의 배터리 제조 역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산자 세액 공제의 영향이라고 보통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최대 시장 배터리의 물론 뭐 중국보다 커질 수는 없겠지만은 중국 다음으로 배터리가 수요가 많은 시장은 사실은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배터리 생산량은 22년 이후 2배로 증가했습니다. 24년에 200기가와트로 넘었고요. 근데 현재 700기가와트를 추가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충족이 될 거냐는 거에는 저는 일단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만 중국산 ESS 배터리를 갖다가 거의 수입을 갖다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지금 미국 의회에서 배터리 예, 최초로. 예. 그러니까 ESS용 배터리들이 그 테슬라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국산 LFP 배터리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금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FSD라든지 이런 물리적 AI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의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제조 생산 그 허브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모로코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뭐 광물의 아주 주요 산지잖아요. 니켈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 모로코 같은 건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인산염이 생각납니다. 그래 LF 배터리 인산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미국에는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뭐 생산업을 갖다 좀 옮기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세계 시장에서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제 사실은 그 마지막 구절이 좀 눈에 띕니다.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누구나가 욕심을 내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과 투자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아, 산업 구축에 있어서. 네, 산업 구축에 있어서. 동시에 뭐 지금 그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수많은 업체들은 사실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지금도 CEO라든지 최고 그 기술 책임자를 갖다가 대부분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보고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네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좀 확인해 보면 좋고 그 흐름을 주시하면 좋을지 네네.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제조 역량, 글로벌 제조 역량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가령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어떤 캐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가령 뭐 중국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다 지금 생산 기지를 갖다 건설한다고 하지만 건설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국은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LFP에 밀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부터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반격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시장도 그렇고 또 유럽 시장에서도 조금 그렇죠? 더 활로를 넓힐 수 있는 환경 규제 쪽에서 그쪽 해주시니까. 네, 환경 규제도 있고 유럽에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 미리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다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뺏겼던 저 파이들을 갖다가 좀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이 워낙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 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역시 올해 캐즘 쪽 극복하고 잘 갔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주목받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녀의 날이죠. 이름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마녀의 날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즉 1년에 총 4번 찾아옵니다. 이날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이렇게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일을 맞는 날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녀의 날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선물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에 대해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선물은 미래에 수취하기 원하는 물품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품을 현재의 가격에 사는 거죠. 선물은 물품을 전달받는 날, 즉 만기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옵션 또한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옵션을 미래의 특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은 왜 커지는 걸까요? 내 마녀의 날에는 다양한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대규모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마치 마녀들이 마법을 부려 시장을 뒤흔드는 것처럼 이날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식 가격이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곤 합니다. 특히 장마감 동시효과 때 특히 극적인 변화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내 마녀의 날은 한국에서 1년에 4번 발생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 바로 내 마녀의 날입니다. 생각해보니 오늘이군요. 장 막판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녀의 날은 시장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마녀의 마법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항상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세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내 마녀의 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또 주말이 찾아옵니다. 지난 주말에 혹시 시청자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넷플릭스의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공개가 됐는데 아마 이거 보시고 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 1화부터 아주 눈물을 터뜨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많이 사로잡았는데 오늘은 이 폭삭 소가수다를 좀 분석해보면서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폭삭 소가수다 넷플릭스의 드라마인데 일단은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 지난 7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넷플릭스 TV 쇼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9일 기준. 근데 조금 더 올라서 제가 마지막까지 찾아보니까 4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홍콩, 베트남, 태국 뭐 해서 10개국에서는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은 1960년대부터 196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 그리고 2025년 지금 현재 서울까지 이야기를 쭉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일단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이유, 박보검, 그리고 이 성인 역할을 하는 문소리, 박혜순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감독, 연출은 김원식 감독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드라마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를 연출한 그런 감독입니다. 작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임상춘 작가라고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작가입니다. 쌈 마이웨이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 이 드라마도 많이 보셨죠. 이것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제작진, 화려한 캐스팅 이렇게 넷플릭스가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 이 폭삭 소가수다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막 폭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폭삭 소가수다, 폭수다라고 요즘엔 SNS에 막 올리시더라고요. 이 펜 엔터테인먼트와
바람 피처스라는 회사가 같이 만든 드라마입니다. 제작비가 한 6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600억 원 정도의 일부 수익 보전을 넷플릭스가 해주기로 했답니다. 이 펜 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도 인기 드라마를 많이 만든 그런 제작사입니다. 너무 옛날로 가긴 했지만 겨울연가 기억하시죠? 배용준이 나왔던 그리고 해를 품은 달, 각시탈,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가우스전자 이런 것들을 만든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던 이 제작사이고요. 이번에 굉장히 폭삭 소가수다가 특이한 것이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공개할 때 한꺼번에 그 모든 편을 공개해서 그걸 쭉 우리가 이어보게 하는 그런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폭삭 소가수다는 기존의 일괄 공개 방식이 아니라 한 주에 4편씩 4주에 걸쳐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4편이 공개가 됐고 내일 금요일에 또 4편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4편이 공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러니까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이거 빨리 보고 싶은데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궁금하다. 4편까지만 봤는데 벌써 내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순위 경쟁이 한꺼번에 공개될 때보다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순위에 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지속성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 투자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됐을 때 그 수혜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 변동성이 심했고 결국에는 주가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보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정재 배우가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공개가 돼서 오징어 게임 시즌2 인기가 많아서 쭉 올라갔다가 이정재 배우가 지분을 매각해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정재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콘텐츠 자체보다는요. 다음. 중증 외상센터 얼마 전에 또 인기가 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였잖아요. 이 중증 외상센터를 만든 곳이 블리츠웨이 스튜디오라는 회사인데 역시 그때 공개가 돼서 인기가 반짝 있었다가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펜 엔터테인먼트는 어떨까요? 펜 엔터테인먼트는 일단은 과거부터 이때가 이 폭삭 소가수다 넷플릭스를 제작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드라마가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시즌 이제 한 주에 4편씩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순위의 랭크가 상위에 되어 있으면 이게 계단식으로 한 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 한알령 해제의 모멘텀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도 재밌게 보시면서 주가로 수익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공개되는데 함께 잘 지켜보시죠.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일부분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는데 약간은 좀 힘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